대한민국 헌법은 잘 아실 거예요. 전문이 있고 본문 130개 있고 부칙 6개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 헌법이든지 법률과는 달리 헌법의 조문 수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은 문장 하나하나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그만큼 많고, 그리고 시대는 막 변해도 그 시대 변화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일반 법률과 헌법의 아주 큰 차이예요. 그리고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 그 하나하나에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전체를 모아서 헌법의 역사, 헌법사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학을 공부할 때에는 그 헌법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조문 하나하나에 달려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모를 때는 조문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달리 해버리는 거예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더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해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는 전혀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역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His or her story. 이야기잖아요. 독일 사람도 이야기라고 Geschichte. 역사는 이야기예요. 이 헌법에도 Geschichte,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이게 나와요. 그렇죠? 다음에.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적 기반은 3.1운동이에요. 그러면서 그 법통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통은 법적 정통성이에요. 그 말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데 이 대치 상태에 있는 이 국가에서 상해 임시정부, 그에 앞선 3.19, 이 정신 법통을 누가 가져가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되던 그 순간부터 이 문장을 가져온 거예요. 1919년 3월 1일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같은 해 4월 13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요. 우리 역사에서 4월 13일은 큰 사건이 두 번 일어났어요. 하나는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가 발족하면서 우리나라 현대 최초의 헌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상해 임시정부 헌법이에요. 또 하나 4월 13일은 뭐냐? 선조 25년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게 4월 13일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언제 시작했냐? 정부 수립일이 언제라고 알고 있죠? 헌법 제정은 48년 7월 17일, 그리고 정부 수립은 48년 8월 15일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명칭을 선포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19년 4월 13일이에요. 이때 대한민국이라고 국호가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건국은 언제입니까? 건국은 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년 4월 13일이에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있었죠?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논쟁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49년 4월 13일, 그러니까 정부 수립이 되고, 두 번째죠. 두 번째 정부 수립이 되고,
4월 13일이니까 정확하게 상해 임시정부 헌법 30년이에요. 그때 관보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건국 30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19년 4월 13일이고 48년 8월 15일은 건국이 아니라 뭐다? 재건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45년 8월 15일을 가리켜서 광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헌법 1조가 시작된다 이거죠. 1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본문에 들어가서 맨 첫 마디를 뭘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맨 첫 마디는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헌법은요, 1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입법권은 상원과 양원으로 구성된 미 연방의회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 뭐가 나왔습니까? 입법권이 나왔어요. 입법권이 나왔어.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문장이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미국과 공통점이 있네. 1조의 공통점이요. 그 공통점은 뭔 것 같습니까? 공통점은 국가 권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권력이 나오죠. 1949년 5월 23일 날 제정된 이름하여 서독헌법, 독일 기본법. 그 서독헌법 제1조는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 Die Menschenwürde ist unantastbar.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영어로 번역하면요, Human dignity is untouchable. 인간의 존엄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비교가 되죠. 새 나라 헌법. 자, 저쪽 독일 헌법은 맨 첫 글자를 인간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로 시작하고, 미국 연방헌법은 국가 구정에서 입법권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미국은 말이지, 인권이 가장 활발하게 뽑히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미국에서 인간 먼저 시작하지 않고 국가 먼저 나왔나? 이상하게 되죠. 1787년 미국 연방 헌법에는 인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왜 없었을까? 그 사람들은요, 인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인권은 내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권총을 소지하는 것도 기본권이라니까. 왜? 권총 없으면 죽으니까. 얼마나 살벌한 나라에 미국이. 그렇죠? 개척시대에. 그러나 인권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거예요. 왜 그러냐? 국제법상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이거 실효적 지배설이라고 해요. 왜 우리 것을 자꾸 말하나? 미국 연방헌법은요, 처음 시작할 때 인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헌법 규범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헌법 규범이 장악하고 있는 헌법 현실은 헌법 규범과 다른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하면 툭 거네? 이건 뭐야? 이건 그 공산주의 발언 아니야? 이런 식으로 50년대 초에 미국에서 메카시즘 일어났죠. 상호는 메카시가 딱 걸어. 저 사람 코뮤니스트, 저 사람 코뮤니스트. 그럼 다 그 자리에 물러나는 거야. 무슨 말만 했다면 그냥 코뮤니스트라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타령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구나. 규정은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고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온 게 뭐냐? amendment라는 거예요. A-M-E-N-D-M-E-N-T. 그걸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뭐라고 번역하냐면 수정이라요. 수정. 근데 정확하게 수정이 아니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증보야, 증보. 증보 제1조, 제2조에서 쫙 증보를 붙이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연방헌법, 독일 연방헌법, 다른 나라 헌법들을 보면은요, 헌법 개정은 계속 일어나지만 최초에 썼던 그 글자는 그대로 있어요. 최초에 썼던 그 글자가 그대로 있어. 변함이 없이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덧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연방헌법은 개정 형식이 아주 독특해. 다른 나라에서 그 어느 나라도 어멘드먼트라는 말을 안 하는데 오로지 미국 연방헌법에 대해서는 어멘드먼트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갖다 붙인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갖다 붙이는 건 전부 다 어멘드먼트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연방헌법은 우리가 지금도 들여다보세요. 한번 들여다보면 역사가 쫙 나와 한눈에. 근데 대한민국 헌법은 한눈에 안 나와. 계속 연역 법령을 찾아야 돼. 그때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때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깝깝한 나라. 일거의 모든 것을 그냥 탁 쓸어버리는 그런. 독일 연방헌법은 제1조가 인간의 존엄 불가침이다 시작했어요. 제1항입니다. 제2항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인간. 왜 그랬을까 독일은? 나치스. 엄청나게 많은 인간을 그때 히틀러가 그 엄청나게 많은 인간을 죽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생존할 가치가 없는 존재. 생존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까지 죽여버렸어요. 고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한이 있잖아. 반성이요. 그래서 49년 5월 23일 날 서독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1조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일종의 자기 회한이죠.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류사에서 씻지 못할 인권 침해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헌법 제1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요, 나치 전범 있죠? 걸리면 지금도 처벌해요. 배상할 일이 있죠? 지금도 배상을 해요, 그 나라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그런 역사, 치욕의 역사, 정말 천인공노할 역사, 우리가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독일에 머무를 때 같이 있던 헌법 교수한테 그랬어요. 일본을 굉장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돌프 히틀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독일 민중이 아돌프 히틀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다 좋다고 했거든. 다 좋다고. 네가 필요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다 올려 세웠거든. 그래서 헌법이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헌법 보면 제1조 제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제2항은 뭔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1조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이 선언이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군주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우리 역사에 군주제도 역사 있죠? 그건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이걸 선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대한민국은 한 개인, 국민 한 사람이 국가를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한 사람, 국민 한 사람은 그 스스로 존재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고유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국가를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격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냥 툭 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항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당연한 것 같죠? 북한은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민에게 있어요. 그 차이 아시겠어요? 인민에게 있어요. 헌법학에서 주권 이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 주권 이론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장자크 루소, 그 다음에 요제프 시에스 이 두 사람이에요.
루소가 말한 주권론이 인민주권론이에요. 요제프 시에스가 말한 주권론이 국민주권론이에요. 그러면 루돌프가 아니라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어디로 갔을까요?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저기 러시아로 간 거예요. 소련으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CS 국민주권론은 어디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갔고 한국으로 왔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스페인어를 말하면 PEUPL이 뽀뿔 주권론, NATION 나시옹 주권론. 이 두 개의 주권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시옹 주권론, 국민 주권론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과 인민의 차이는 뭐냐? 국민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국민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국민이라고. 근데 인민은요, 선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숙청을 당해서 강제 소용소로 갔다. 그 사람 인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주권론이에요. 그럼 이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루소식으로 치자가 동시에 피치자고 피치자가 동시에 치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동시에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이걸 자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가장 이상적이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루소가 말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오로지 자기 지배만 있고 타자 지배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근데 그런 이상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수많은 국민이 직접 주권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군가 그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권을 이임할 수는 없지만 주권 행사를 이임받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관이.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바로 국민의 대표가 필요하죠. 국민의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바로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을 세울 거냐, 수상을 세울 거냐, 그 다음 문제예요. 대통령제 세우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미국이죠? 대표적이죠?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필리핀이 있죠? 아키노.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한국 있죠? 대통령제 국가를 취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 그럼 어떤 나라가 많으냐? 의원 내각제 국가가 많아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할 때 의원은 팔러멘트고 내각은 거버먼트예요. 그러니까 의회와 정부가 이렇게 서로 늘 협력하면서 나가는 그런 정부의 그걸 의원 내각제라고 해요. 그럼 왜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취하지 않고 의원 내각제로 가냐?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책임입니다. 우리가 주권의 행사를 입법부에 또는 대통령에 또는 사법부에 이렇게 위임하잖아요.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행사를 위임하잖아요. 근데 위임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해 줘야 되는데 위임한 사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 있잖아. 그걸 가리켜서 권력의 자의적 행사라고 그래요. arbitrary exercise. 자의적 행사를 하게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죠. 근데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한 것이거든. 너 그거 잘못한 것이야. 바꿔야 돼. 그래 대통령제에서는 가장 무서운 책임 추궁이 뭡니까? 탄핵제도예요. 탄핵제도. 이건 무서운 거예요. 탄핵제도는. 리차드 닉슨 기억나시죠? 오러게 스캔들. 그런데 의원내각제에서는요. 책임 묻는 게 아주 기민해. 빨라. 아주 빨라요. 수상의식 멍뚱한 짓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의회가 내각 불심해버려요. 그냥. 그럼 내각 불심하게 되면 내각이 전체 그대로 스텝다운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각이 약이 오르죠? 아, 우리만 안 당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각도 어떻게 하냐? 수상이 니네 다 나가 그래. 그럼 의회 해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각 불신권과 의회 해상권을 두고 서로 이렇게 견제 균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신속하게 나가요. 신속하게. 일탈했다? 그럼 그냥 그대로. 근데 그 판단 기준은 뭐냐? 주권자 의식이란 말이에요. 주권자들, 국민들이 저러면 안 돼. 저거 엉망이잖아. 지금 국민들이 계속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내각 불신권 행사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선거 때 그냥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니네 안 했잖아. 할 일을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의 경우 그 이제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책임을 묻는 수단이 탄핵이라고 했죠. 근데 탄핵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방 하원에서 의결해 줘야 되고 연방 상원에서 의결해 줘야 되고 어렵죠. 근데 리차드 M. 닉슨은 어떻게 그 사건 그것도 간단히 아무것도 아니야. 닉슨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민주당 당원이 공화당 당원이 민주당 당사에 가서 도청기 하나 꽂았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은 용납 못해요. 더러운 짓이다 이거야.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이거야. 너는 자격 없어. 그래서 바로 하원에서 그 처리 들어가니까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원만 되더라도 벌써 그 사람 불명예거든. 닉슨 가문이 영원히 미국 역사에서 불명예를 안거든. 그냥 거기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하원 같으면 절대 안 내려오지. 끝까지 버티겠지. 그래서 미국은 그 탄핵 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통령 임기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제를. 대통령 임기 미국은 4년이죠.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2번? 몇 번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갑자기 긴장돼. 뭐가 있나 보다. 오늘은 그냥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그냥 이야기니까 이야기 듣듯이 하세요.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있죠. 미국의 루스벨트가 두 사람입니다. 티어도가 있고 프랭클린이 있고 두 사람이죠.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28년에 시작한 더 그레이트 패닉 대공황 이걸 겪어나간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이에요. 장애인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몇 번 했냐? 4times. 4번 했어요. 4선. 워낙 그 대공황을 잘 극복하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루스벨트하면 경쟁할 만한 사람이 없어. 지금 독일에서 남성 정치인들이 코가 팍 빠져 있잖아요. 앙겔라 메르켈 때문에. 도대체 이 여성이 언제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 그러냐? 국민들이 너무 좋아해. 특히 좋아하는 건 뭐냐?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옷을 안 갈아입어. 그래서 너무 좋아해. 앙겔라 메르켈을. 정말 내 소원도 그게 있어요. 앙겔라 메르켈을 만나면 꼭 진짜 꽉 허깅하고 싶어 진짜. 너무 이뻐. 얼굴도 귀엽게 생겼잖아, 그죠?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4번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4번째 하다가 병사를 했거든. 근데 그 뒤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야, 저 4번이 너무 길단 말이야. 너무 길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어멘드먼트 있죠? 어멘드먼트 22. 증보 제22조에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조항을 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 누구든지 2번을 초과해서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조항을 둔 다음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은 어때요? 사람 마음은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김승환 교육감이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좀 좋은 것 있죠? 힘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자기 손에 일단 만지기 시작하잖아요.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고두고 해먹어야지. 어떻게 해서 잡은 권력인데.
심지어 야당의 총재들만 하도 그렇잖아요. 야당의 총재들만 하더라도 가만 잡잖아.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야당 어떤 총재가 그랬어요. 반대파가 막 공격하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 어떻게 잡은 당권인데 호락호락 놀 쏘냐.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단 말이에요. 또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잘하기 위해서 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제도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장기 직분만을 막는 그런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권력을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행사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 배치하지 않겠어요? 우리 헌법 제1장 총강, 그 다음에 제2장 국민의 권리하고 의무 이렇게 쭉 나가요. 국가 권력은 뭐뭐로 되어 있죠? 국가 권력이 권력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separation of powers. 정확하게는요, 권력 분리예요. 권력 분리. 권력을 이렇게 떼어놓는 거예요. 국가 권력 하나의 덩치가 있죠? 이거 그대로 놔두면 너무 힘이 크거든. 그러니까 빼고 해서 separat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권력 분리예요. 근데 왜 권력 분립이라고 했을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을 붙였거든. 해석을 했거든.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칙이에요. 정확하게는 권력 분리의 원칙이에요. 여기 나누잖아요. 자, 그럼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최초로 분리한 사람이 역시 프랑스 샤를 드 몽테스큐에 이 사람 맨 처음 분리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론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지 우리가. 세 개로 나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있는데 그 배열 순서는 어떤 게 맞겠어요? 배열 순서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민주공화국 원리에 맞겠어요?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아니, 입법, 행정, 사법. 입법, 행정, 사법. 입법, 행정, 사법인데 이제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교과서 그렇게 쓰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러는데 몽테스키에는요. 그리고 미국의 헌법학자들은 그리고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는 행정권이라는 말 쓰지 않고 the executive power라고 해요. 집행권. 몽테스키에는요. 행정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행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도 그대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헌법이 항상 그렇게 이런 배열을 해왔냐? 안 그래. 72년 12월 27일 만들어진 유신헌법 있죠? 거기는 맨 앞에 누가 왔겠어?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 총통이야, 총통. 그때는 총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하지 않았어요. 맨 앞에 대통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를 뒤로 쫙 몰아내고 자식들아 가 뒤로 가.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었거든. 아니 3권 완전히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권력 분배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왜 사법권이 맨 뒤냐? 사법권은요 비정책인 권력이에요. 비정책인 권력. 그리고 이 두 개의 권력 남용을 할 때 그걸 견제하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사법권을 맨 뒤로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법권을 어떻게 분리해놨냐? 법원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놨어요. 헌법재판소는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어요. 미국 헌법재판소 들어보셨어요? 미국 헌법재판소 들어보셨어요? 없어. 미국 헌법재판소. 일본은 있어요? 없어요? 일본은 없어요. 독일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쓸 때 되게 많이 참고하는 것이 독일 거 베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관은 독일어 못하지만 독일 갖다 베낀단 말이에요.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나눠서 맨 마지막에 헌법재판권으로 가는데요. 미국 연방 국가를 예로 들면 미국 연방 국가에는 헌법재판소는 없는데 헌법재판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을 해요. 어디서 하냐? 연방대법원에서요. 연방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해요. 우리 식으로 대법원이 이 사건 다 막 나서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주 헌법적인 사건 이런 것만 연방대법원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헌법재판소는 없지만 헌법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보면 주요 조직이 있죠.
자, 교육감, 부교육감, 그 다음에 국장, 담당관, 과장이 조금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라북도 교육청을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헌법에도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부실하거나 이 기둥이 무너지면 그냥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그래요. 알고 계시는가 한번 읊어보세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또 기적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분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 그렇죠? 또 법치국가 원리, 또 권력분립의 원리, 또 여기까지 다 알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야 이제 그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커피 사줄게. 자,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권력분립 원리 여기 다 알아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응? 국민주권은 그 민주주의로 연결되면 됩니다. 우리 이옥수 사무관님 공부를 조금 하셨어요. 중요한 원리 하나 있어요. 문화국가의 원리. 들어보셨어요? 문화국가의 원리. 우리 헌법에 어디가 있나? 우리 헌법 제9조는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성립될 수는 없죠. 문화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육이죠. 그래서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헌법 제22조에서 제1항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 과학기술자, 발명가의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가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국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는 뭐냐? 문화국가를 창달시켜야 돼요. 국가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진흥을 시켜야 된다고. 조장을 해야 된다고. 글을 쓰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국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국가 원리예요. 단순하게 선언만 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아까 맨 처음으로 갑니다. 자,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국가 주권 행사하는 거죠.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간접 행사한단 말이에요. 대표 행사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권력을 맡기는데 여기에서 어떤 권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권력 남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제한하잖아요. 그럼 거기 중요한 게 뭐냐?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는 필수 불가결이다. 선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선거에 중요한 것은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투표의 자유 이런 것들이에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선거운동은 특정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낙선운동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유권자 운동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낙선운동하면 걸리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낙선운동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선거법을 만들 때도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입은 풀고 돈은 묶어라. 입은 마음대로 벌리게 하라는 거야. 왜 입을 막냐 이거야. 입은 마음대로 풀어라는 거야. 그래서 선거에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선거예요. 주기적인 선거. 자, 왜 주기적인 선거가 필요하냐? 우리 헌법을 보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막 거기서 여러 세력들이 싸워요.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벌여요.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전을 보면 그 속에 막 꿈틀거려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지무지하게 싸워요.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뭡니까? 대한민국 경제 질서 기본은 뭐예요? 헌법 제119조 제1항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무슨 경제라고 하죠? 시장 경제. 시장 경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자본주의 경제. 이게 원칙이에요.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소득의 적정한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한 자본주의 아니죠? 자본주의에 제한을 가는 겁니다. 제한을 가해. 아까 헌법의 역사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조항을, 경제질서 조항을 최초의 헌법, 48년 헌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자, 48년 7월 7일 헌법 84조입니다. 84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사람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개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차이 느끼세요? 어떤 차이 느끼세요? 네? 원칙과 얘가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48년 헌법 84조를 지금 헌법 개정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질서로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공산혁명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대로 84조에 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원칙과 얘가 완전히 바뀐 이 상태에서도 일부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야, 119조 이 장 없애버려야 돼. 응? 그거 없애버려야 돼. 완전한 자본주의로 가야 돼.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본주의는요, 자유로운 경쟁이죠. 자유로운 경쟁입니다. 근데 하나 놓치고 있는 거 있어요. Free and fair competition이에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야. 이런 자본주의가 어디가 있어? 그럼 왜 그 당시에는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놨냐? 그 차이는 뭐냐?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는 뭐냐? 이 헌법을 만들 때마다 이 정치 세력이 계속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충돌해요. 서로 하나를 막 더 가져가려고 해요. 내 몫 하나를 막 더 취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45년 우리가 8월 15일 해방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상태는 어떠냐? 국민 중에 80% 이상이 농민이었고요. 농민 중에 80% 이상이 소작농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런 생활 기반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헌법 경제조항은 어떤 것이었겠냐는 거예요. 84조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경제조항에 대해서는 힘 있는 소수가 밀렸죠. 그렇죠? 힘 있는 소수가 밀렸어요, 일단은. 근데 그 사람들은 와신 상담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젠가 역전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결국에 역전되면서 지금은 119조 1항 2항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4.19 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60년이죠. 60년인데 60년에 헌법 개정을 2번 합니다. 민주당 정권이요. 2번 하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니 4.19 그 피를 흘린 다음에 학생들 피를 흘린 다음에 생긴 헌법이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4.19 나와야 되죠? 안 나와. 민주당 정권하에서 헌법 개정을 하는데 4.19가 안 나와. 4.19는 언제 나왔어, 그 헌법에? 쿠데타 이후에 나와요. 쿠데타 이후에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 4.19 의거라고 했어요, 의거라고 했어, 의거라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신헌법에 4.19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유신헌법 전문에. 없어. 다시 사라져. 지워버려. 그리고 지금 헌법 전문에는요, 4.19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민주주의 혁명. 우리는 지금 사회국 혁명이라고 말하죠. 우리 헌법상 단 한 번도 사회국 혁명이라고 적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절대 그건 타협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으로 나온 표현이 4.19 민주주의 이념. 그나마 그거보다는 한 발 앞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의사결정할 때요.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 방식이 뭐죠? 의사결정 방식이 네, 다수결이죠. 다수결. 우리 헌법 제49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수결입니다. 무슨 다수죠? 심플 모조리티라고 단순 다수. 그러니까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이걸 가리켜서 가장 전형적인 다수결, 단순 다수결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는요, 대통령 선거는 상대보다 한 표만 더 많아도 당선되는 거야. 그렇죠? 한 표만 더 많아도.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아마 10표로 당선되는 그런 선거도 있을 거예요. 10표로. 10표. 거기에 비하면 내가 2010년에 교육감 선거에서 2285% 했으니까 엄청 그거 많이 차이 난 거야. 10배 몇 배야. 상대보다 한 표만 많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다수결을요, 상대 다수라고 그래요. 상대보다 한 표만 더 많으면 돼요. 헌법 개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130조에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해요. 국회 제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멀티플라이드 모조리티라고 해요. 가중다수라고 해요. 근데 가중다수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국회의장 선거할 때요, 선거할 때는 제적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국회의장은. 그건 단순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적원 과반수를 그걸 가리켜서 앱솔루트 모조리티라고 해요. 절대 다수라고 해요. 다수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다수결도.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요, 다수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소수가 있어요. 그 소수는 정당하지 못한 소수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다수 소수 할 때 이 개념을 정리를 할 때 숫자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몫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물어보죠. 자,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다수. 굉장히 방금 그 말이 굉장히 처절하게 들렸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여성이 다수예요.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에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어떤 점이 다수예요? 숫자로 쓸 때는 여성이 소수가 아니죠. 정확히 다수냐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선거할 때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한 표씩은 사는데, 그렇죠? 거기에서는 소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성이 소수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권력에서. 그러니까 소수냐 다수냐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 집단이 누리고 있는 목에 따라서 소수다 다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소수는 항상 뭔가 꿈을 꿉니다. 소수가 꾸는 꿈은 다수가 되는 것. 다수가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오늘의 소수는 영원한 소수가 아니라 내일의 잠재적 다수다. 오늘의 다수는 영원한 다수가 아니라 내일의 잠재적 소수다. 이걸 가지고 말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헌법은 정확하게 이걸 보장을 해줘야 돼. 정확하게 보장을 해줘야 돼.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선거했죠. 영원한 다수야, 이건. 영원한 다수야.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해버렸어. 영원한 다수야. 그래서 이런 헌법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말하냐.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명문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을 개정할 때 절대로 개정해서 안 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헌법 개정 금지라고 말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헌법의 기본 원리 있죠? 이건 절대 금지야, 이건. 개정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인정 안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헌법 개정에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당성은 누가 부여하는 겁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은 일단 권력 행사를 위임해 놓고서 지켜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안 되겠지. 그럼 책임을 묻죠. 책임 묻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네, 선거죠. 그런데 국민만 직접 묻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의회에 주는 권한이 있거든. 너도 물어. 너도 책임 물어. 네가 한번 물어봐. 그게 뭐예요? 헌법 65조에 있는 탄핵 소추권이에요. 그러나 너도 물으라는 거야. 너도 책임을. 그렇게 해서 꼭 그 책임을 묻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 국회도 꼭 그 모양이야. 기대할 것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입을 벌리고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게 뭐냐? 의사 표현한단 말이에요. 손을 벌리는 게 뭐냐? 글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리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이건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나서는 직접. 우리가 할래.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을 대신해서 해주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프레스, 언론이에요. 언론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달라요. 언론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서 보장 못 받아요. 그것은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보장받는 것이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 못 받아요.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예요. 취재의 자유, 편집 편성의 자유, 보도의 자유 이렇게 이어지는 언론의 자유. 이것을 통해서 또 국민은 직접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입법권은 국회죠. 국회,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입법권을 정확하게 풀면 뭐냐? 법률 제정권이에요. 다른 어떤 기관도 법률이라는 말을 못 써. 마지막 끝나는 말에 법률이라는 말을 못 써. 대통령 뭐라 쓰냐? 무슨 법률 시행령 이렇게만 써. 법률로 못 끝내. 법률로 끝내는 기관은 오로지 국회 한 군데예요. 그래서 무슨 법률, 무슨 법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한 거지. 민법, 상법 이거 국회에서 한 거지. 민법, 시민법률 줄임말이에요. 이걸 줄여서 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가 이걸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렵잖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국회가 기본적인 방해 윤곽은 딱 정해놓고서 저기로 가게 만들어요.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만들어요. 기본적인 것만 정해.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 이것은 법률로 딱 정해라. 세율 상한선 정해. 이 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제7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개별적으로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 위임을 받았을 때만 비로소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은 철저하게 법률에 맞아야 되고 합치해야 되고 철저하게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법률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이 그 상위 규범인 법률을 유린할 때, 법률 입법 취지를 유린할 때,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입법권이 훼손당하는 거예요. 입법권이 훼손당한다는 것은 뭐가 훼손당한다는 거냐? 바로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당한다는 거예요.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당한다는 것은 헌법이 훼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위반하고 법률을 유린한 이 행위는 바로 헌법 파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이게 국민이 직접 물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었는데 내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법률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에요.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다 들으셨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뭘로 제한할 수 있다고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요, 맨 처음에 출발점이 법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이 없는데 갑자기 나오면 큰일 나요. 법률이 먼저 말을 해줘야 돼. 이거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2012년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곤혹을 치렀죠. 엄청 고생들 많이 하셨죠. 여기 뉴페이스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엄청 그때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왜 문제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해서 입시 전형자료 내잖아요. 그 학생들 기본권 침해죠. 근데 법률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갑자기 장관 한 사람이 훌륭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똑똑한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죠. 아직까지도 결론 안 내. 미쳐 진짜. 그 애들이 이미 다 그냥 불이익을 입어버렸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시행령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원들 기본권 제한 중에 가장 컸던 것이 교원평가입니다. 교원평가. 이 교원평가는 왜 교원들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냐? 평가에 응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강제 연수를 받을 의무를 부과를 해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교원의 권리 제한이죠? 기본권 제한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을 어디서 해야 돼? 법률에서 해야 돼. 그래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도 잘 알았어, 그것을. 계속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상임위원회 가서 몇 년 동안 사정했어. 근데 상임위원회가 몇 년 동안 안 봐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에이,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하지 뭐. 국회 상대 안 하겠어.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거기에 제4편에 장을 하나 만들었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그러고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법령이 갖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관이 교육감실에 왔어요. 와가지고 교육감 이제 하셔야 되죠. 그래. 왜요? 법령이 규정했잖아요. 뭐가 법령입니까? 시행령이지. 맞죠? 법률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법령이나 시행령 그게 그거 아닙니까? 틀리지. 법령과 시행령은 다르지. 법령이라고 할 때는 법률, 시행령 다 포함하는 거지. 법률 어디에 있어? 없죠? 아이 참.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썼던 말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라 시행령 국가다. 헌법 전문들을 보면 이제 어느 나라든지 그 자기 나라 어떤 전통을 가지고 처음부터 헌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헌법이 전형적이고 독일 헌법 아까 이야기했죠. 그 역사적 경험에서 이렇게 반성하면서 헌법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우리 그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은 그런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베껴오는 겁니다. 정부 형태 미국 베껴왔죠. 인간의 존엄 독일 거 베껴왔죠. 이런 식으로 베껴오거든요. 행복추구권이 언제 들어왔냐면 80년 헌법 있죠. 그때 80년 헌법이거든요. 헌법인데 그때 헌법 기초작업을 하면서 기초작업에 참여한 어떤 교수 한 분이 우연히 포르투갈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가 봐. 근데 거기 가서 포르투갈 헌법을 보게 됐대. 근데 거기 보니까 행복추구권이 있더래. 그래서 돌아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행복추구권이 있더라. 그거 너무 좋겠더라. 그래 들어간 거야. 그래서 행복추구권이야 이게요. 근데 인류 역사상 행복추구권 언급이 맨 처음 나온 건 언제냐? 맨 처음 나온 것이 1776년 6월 20일인가 그 버지니아 권리장전 있죠. 버지니아 데클러레이션 오브 라이츠. 여기 제1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1조 맨 끝머리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 and safety 이 말이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고 취득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나왔고 정작 11년 후에 미국 연방 헌법이 제정되면서는
그것은 없었죠.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 시작할 때 인권은 없었다.